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후보 경선도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27일 호남에서 경선에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호남 민심, 특히 전북의 선택도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경선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새 후보의 정책과 전북 공약 등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 문재인 캠프의 전북 총괄선대위원장 이상직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직입니다. 네, 역시 19대 국회의원이시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주 갑 지역위원장 맡고 계신 김윤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윤덕입니다. 네, 김용채 이재명 호남 제주 경선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이상직 위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각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는데요. 이상직 위원장님, 문재인 후보 대세론 계속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호남 경선이 곧 시작되는데요. 호남 지지율, 전국 지지율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세론에는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 민주당 대세론. 예. 네 분의 후보가 훌륭하셔가지고 다 합치면 한 60% 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 유해창 대표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이 했을 때도 그 야당이 한 70%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 후보까지 합치면 한 약 70%. 그러니까 야당 대세론 그중에 민주당이 60%를 차지하니까 민주당 대세론이 확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역대 민주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한 50% 정도 육박해요. 역대 이런 지지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대세론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대세론은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인데요. 제가 뭐 그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그 뭐 맞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면서 예. 그 객관적인 여론조사 수치는 전국을 보면 문재인 후보,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입니다. 6대 2대 2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다른 두 분 후보보다 한 2배 내지 3배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최종 공개가 되겠지만 그 22일 날 한 투표에 보면 예. 그 뭐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거죠. 네. 그 약 7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윤덕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희정 캠프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전북 선대 그 경선을 모두 책임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직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대세론 그리고 문재인 대세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 대세로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미 확고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대세론이 현재 계속 흐름처럼 되어 있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연정과 또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안희정 후보의 지지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런 상승세가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그런 안희정 후보의 지지세가 계속 상승해 나간다면 정말 중요한 투표일 당일에 결선 투표에 가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여론조사들을 쭉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간 단순 지지도하고 또 대선 후보 적합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다르게 받아들이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사 모 여론사 그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적합도에서는 이미 안희정 지사가 추월한 그런 예. 예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따 이상직 위원장님께 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채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좀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지율이 조금 정체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징후가 예. 여러 군데서 지금 포착이 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나 힐러리의 결과를 보든지 예.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봤듯이 새누리당에서 완승을 할 거라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은 소수의 행동하는 것 어떤 집단 지성들이 움직이는 그 참여하는 경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좀 위에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그 바닷속을 흐르는 거대한 물결의 민심의 흐름은 저는 이재명 후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어떻든 저희들이 최소 2위 그렇지 않으면 1위까지 저희들이 탈환을 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직 위원장님 그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 김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이 그렇게 나왔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6대 2대 2. 예, 그 전 국민을 무작위로 하면 후보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오차 범위에 있는 것은 뭐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 이랬기 때문에 그 결선 투표를 가면 예. 역선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분열 갈등이 주장되면서 아름다운 경선 흥행이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합하고 그 좋은 아름다운 경선으로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정권 개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선 투표를 안 하고 예. 1차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장님, 그 민주당 경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흔히 역대 대선에서 2002년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대세론 중심으로 쭉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드라마는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글쎄요. 근데 2002년과 비교를 하자고 하면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2002년 같은 경우는 여야 진영 대결 속에서 야권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이라는 게 또 몰표 형태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2002년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2017년은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야권과 야권의 대결 부분이고 특히 민주당이 아까 대세론 이야기 하셨는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2002년도와 다른데 어쨌든 그 호남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야권 후보를 선택했던 그 호남 어떤 그 민심으로 본다고 하면 좀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2002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던 그런 예. 반전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과연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굴 선택하느냐 이게 향후 전국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그러나 이제 표현되지 않는 표들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표심이 특히 호남에서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쓰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의 후보 선택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 또한 특히 2, 3위 후보에 따라서 결선 투표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네. 이 드라마가 써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2002년 말씀하시면서 호남 민심이 그때도 호남 민심이 어떤 역전의 드라마에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세 분께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용채 위원장님 이번 호남 경선 몇 % 득표가 목표입니까? 저희는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가속이 붙으면은 예. 50% 이상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35%면 그게 몇 위라고 예상하시고 그건 저희 결선 2위로 보고 득표를 있습니다. 의미하는 건가요? 2위로 보고 있습니다. 35%의 2위가 목표다. 예. 예. 김윤덕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목표하고 계십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한데요. 예.
저희는 이번 선거의 핵심이 결선 투표로 가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저희가 뭐 몇 프로 얻는 거 이런 것보다는 결선 투표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투표율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직 위원장님, 두 분은 2위 또는 뭐 압도적이진 않아도 1위 이걸 자신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목표를 전국 한 60% 예. 그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려면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70% 예. 그 27일 날 하는 호남 경선에서 27% 정도를 70% 정도를 얻어야 그 전국이 한 60% 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그 1차 투표 비중이 그 호남이 한 21% 차지합니다. 네. 국민 경선인단 중에서요. 그리고 그 2차 모집까지 합쳐도 한 비중이 한 15%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한 70% 얻으면 또 예. 호남 분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 흐름이 그 굳혀져서 대선으로 한 전국 60%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요 상당히 큰 쟁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었고 그러는데 쟁점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발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3당 야합이다, 새로운 3당 야합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각 후보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동 위원장님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자유한국당하고도 연합을 할 수 있다, 연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나온 경위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첫 번째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적폐청산을 통해서 국가 대개혁을 이루어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적폐청산과 대개혁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이후에도 그 싸움판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정치는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과감하게 대연정을 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신한국당이 아니고 그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연정에 대한 완전한 오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 대개혁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도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싸움판 정치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대화합의 정치로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는 당시에 대한민국의 조선의 현실을 볼 때에도 그 누가 봐도 분열과 갈등이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요인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국가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연정을 통해서 한 발짝 전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김용채 대표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사실 그 대연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산이 먼저, 저희는 적폐 청산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산할 건 청산하고 가야지 청산하지 않고 촛불혁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적 청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촛불 시민 세력과 국민의당 또 민중당, 녹색당 등과 더불어서 야권 연합정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뭉쳐야 할 사람들끼리 뭉쳐야지 아무나 뭉쳐서 아무나 가고 적과의 동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연정은 굉장히 국민들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인 거 아닌가. 정말 건전한 시민 세력들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 아닌가.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표만 얻으면 되겠다는
그런 정치 논리적인 거 아닌 것인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저희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직 위원장님, 저기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가 와서요. 이 대연정 문제를 가지고 2달 넘게 공세를 받고 있다. 이건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예, 뭐 조금 전에 두 분이 좀 핫한데요. 네. 그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과 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뭐 근데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플러스 바른정당은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촛불 민심과 또 인양되고 있는 세월호 민심도 그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 그 의지고요. 그 결과 민주당의 내 후보 지지율이 60이고 국민의당까지 합치면 70% 넘잖아요. 근데 이런 국민이 염원이 심판을 해라 하는 지지가 70%가 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과 대연정한다는 것은 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촛불 민심을 김남규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열심히 잘 하셨듯이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치 세력과 이 적폐 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심판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연정은 뭐 민주당 당원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서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전해와 국가 대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일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연정 이꼬로 적폐 세력과 손잡고 해 나간다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 대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미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우리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요.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만약 그렇다면 정리를 하셔야죠. 이제 김영철 대표께서 말씀했듯이 국민이 바라는 세력들은 심판을 하고 반성을 하면 대연정이 아니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 그러니까 대연정과 반성도 하는데 어떻게 대연정을 합니까? 아니요. 그런 심판하고 반성을 하면 소통을 이제 해야죠,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장님께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 안희정 캠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에서 비롯된 어떤 소모적 논쟁입니까?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 전에 아까 이상직 위원장님께서 제가 촛불을 진두지휘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고요. 촛불은 시민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대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연정 카드를 안희정 후보가 꺼냄으로 해서 모든 이슈가 대연정에 함몰돼 버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라든지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다 잠식시켜버리고 여기에 함몰돼 있기 때문에 집권 후에 민주당 후보들이 당의 어떤 정책에 기초해서 어떻게 국정기조를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논쟁적 차원에서의 검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상직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과도 없이 어떻게 대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 정서고 촛불의 민심이었고요. 김현덕 위원장님 이야기 중에 이제 국가 대개혁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국가 대개혁의 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고 정책적으로는 강론으로 다 가면 강론에서는 또 동의도 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대개혁이라고 하는 문제가 안희정 후보에게서 충분히 나오고 그 조건 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연정 이렇게 이야기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와 그 적폐 청산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지만 사과도 없고
내용도 없는 이것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큰 뜻을 세운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란만 있고 내용이 없는 대연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안희정 후보의 주장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다면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핵심 논쟁이 아니고 국가 대개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대개혁이 무엇이냐는 걸 놓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연정이라는 방식이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예. 국가 대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하고 손을 잡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자유한국당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가 대개혁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민주당 당내 쪽으로 논쟁이 되어본 바가 없다. 그래서 안희정 후보는 국가 대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론적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 논의에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그런 정책적, 정치적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까지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그 세월호 지금 1073일인가요? 네, 예. 1070일이 넘었습니다. 예. 3년 가까이 됐는데, 자, 시기의 문제를 저는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연정 같은 경우도. 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상을 가리고 있다가 특조위를 만나 특조위 방해했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발언하면 다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것이 현재 청산이 됐거나 또는 그 당사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진상이 밝혀졌거나 이러지 않은데, 대연정이라는 이름의 국정기조, 방침,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는 게 맞는가? 이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가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김용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예. 지금 몸에 암이 걸렸는데 네. 일단 암은 일단은 그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거하지 않고 암과 같이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얘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이 적폐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뭐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게 없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환골 탈퇴 수준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적폐 세력들의 뭐 최순실 농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선이고 나머지가 악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변화해야 될 과업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 큰 틀로 국민 화합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의 길이 된다. 뭐 그런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후보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었지요. 호남 지지 없으면 출마 않겠다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탄핵 국면의 태도가 애매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라는 발언도 일부의 지적이나 비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직 의원님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 하나만 가지고 논의했네요. 문재인 후보는 뭐 4가지나 되네요. 예. 그 호남이 지지 안 하면 출마하지 않겠다. 그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역설적이지만 지금 호남에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탄핵에 단호한 입장을 안 보였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계속 앞에서 가면 이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이 한테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을 그렇게 탄핵을 해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하니까 당연히 그 일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문 후보는 단호하게 탄핵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렇자 그 진심은 너무 그 촛불 민심, 그 시민들이 촛불 광장에 와서 이렇게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빨리 물러나야 국민들이 좀 예. 따뜻해질 것이다. 그냥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김용채 위원장님 좀 다르게 보고 계시죠? 예. 테러를 열어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던 때입니다. 예. 그 하야를 요구한 이면에는 거기에 따른 재해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게재돼 있었죠. 근데 테러를 열어주겠다고 그러고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주겠다? 제가 볼 때는 국민 정서하고 국민 뜻하고 전혀 다른 워딩을 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국가의 지도자 될 사람들이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인지 뭔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뭔가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자는데 시시때때로 호남에 가서는 호남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경상도 가서는 부산의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한결같은 초지일관하는 그런 워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도자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런 조삼모사하는 그런 얘기들, 수시로 말 바꾸는 그런 행태들. 그건 저희들은 그것은 상황 논리에 의해서 유리한 때 여기 가서 저희 하고 저희가 하는 이 얘기. 그런 쪽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윤덕 위원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네. 뭐 말을 바꾸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소극적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사실 민주당의 어떤 제1당으로서의 신중함의 저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쉽다라는 정도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 그 표현은 저는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한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위법한 게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뭐 구속될 위험까지 처해 있는데 그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의 그 범죄 행위를 볼 때에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사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월권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 앞에 평등한 그 정신이 그대로 관철되는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해결을 할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도 국민들을 향해서 명예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금 나서서 한결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그걸 밝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문재인 대표가 검찰도 아니고 판사님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리더로서 이 국정농단을 한 리더로서 누가 잘못했든 예? 그 자기의 명예, 국민의 명예를 위해서 퇴진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추우니까. 그 대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봐주라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박근혜 따라하기가 되죠. 이건 특검이든 검찰이든 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도 똑같이 죄를 받는 거죠. 거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할 수도 있고 뭐 특별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그건 나중에 문제인데 명예를 퇴진해라 이런 그 한마디 그것만 딱 그 찝어가지고 이렇게 막 논란하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저래한 해석,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선 국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대권을 바라보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 정치적 수사의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결국에 여의도 정치에 갇힌 거 아니냐. 특히 그 촛불의 초기 단계는 상당히 국면이 전환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광장의 민심을 사실 제대로 읽지 못한 건 어느 후보다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렇게 여의도 정치에 갇혀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촛불이 끌어낸 것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문재인 후보의 호남 홀대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호남 홀대를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홀대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고 그것이 20대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두 분이 그 아픈 이제 결과를 맛보셨는데 20대 총선에서 지역에서 민주당 독점, 그 다음에 호남 홀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 맞물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호남에서 올라왔다. 그럼 이게 완전히 해소됐느냐? 뭐 자기가 해석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적 지지도 있고 비판적 지지도 있고 특히 호남 정서는 그래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큰 틀에서 이런 지지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반문재인 정서라든지 이런 게 저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 않은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말 바꾸기 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살아온 흔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언어와 정책으로 나타나는 건데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참여정부에서 왕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현재 와서는 그러면 지역주의 극복, 호남 차별을 없애겠다는 하는 것이 국정기조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러니까 울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전북에서 이거 던져주고 광주에 가서 이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세세하게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을 바꿨다. 저는 이제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좀 뭐 일을 하다 보면 좀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죠. 그 작년 11월에 그 아까 말한 뭐 박근혜 후보 뭐 대통령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지지율이 높지도 않았고 이 대세론도 아닐 때입니다. 또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그런 시점에 말한 거가 작년 11월과 지금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입장도 아니고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봐주려고 하고 뭐 죄를 안 물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번 공약만큼 전라북도를 위해서 큰 보따리를 준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라북도를 독자 권역화하겠다. 전북 도민들을 하는 전북목을 찾자. 이걸 어제 와서 다 쏟아냈어요. 그 가장 그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가 노태우 대통령 때 새만금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 뭐 감정 해소 차원에서. 근데 3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안 됐잖아요. 어제 와서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BH의 새만금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했어요. 본인이 직접 챙기겠어요. 거기에서 공항도 만들고 잼버리도 유치하고 뭐 그 민간한테 맡기는 안 되니까 공공개발도 하고 그 매립하고 또 지역업체들이 참여 비율을 한 30%까지 좋은 규제를 없앤 걸 다시 살리겠다. 이런 게 새만금 전담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기금운용본부를 가지고 오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한 달 뒤에 따라하게 공약을 했고. 근데 대통령이 안 됐어도 그 공약을 지켰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꼼수를 막아냈고. 거기다 덧붙여서 농생명 금융,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지를 지정을 하겠다. 예. 금융중심지 지정이 되어야 돈이 나와요. 금융센터니 뭐 이런 게 왜. 금융중심지에 지정된 것이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 부산의 해양선박중심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 지정이 되면 이제 정부 그때부터 정부 예산이 쓰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본인이 가져왔고 결제해지로 마무리까지 다 2차 금융 서비스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문제에 더 대해서는 중요한 신뢰하고 건 있는 겁니다. 저도 좀 말씀 하나만 더. 예. 그 말씀 더 듣겠습니다. 중요한 건 동부 산하권이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데 새만금 서부 때문에 지리산권의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럼 차로 다 올라가는데 90%는 못 올라가게 하고 주민들만 올라가고 그 전기열차로 융프라와 같이 하겠다. 그러면 전라북도 가지고 있는 걸 다 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지적한 건 그 농생명 관련해서 전남과 전북 겹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딱 꼬집어서 신문에 냈고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역설적으로
농도가 전라북도고 전라남도가 농도가 제일 많아요. 저는 두 군데 다 해야 된다 봅니다. 그 대신 후보가 되면 중복되는 부분만 좀 정리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거지. 어제 말한 그 전라북도 수건과 전북물 다 쏟아냈는데 의지를 보였는데 농생명 그거 하나 가지고 꼭 한다는 것은 좀 저는 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김용채 대표님 말씀 듣고 예, 이상직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그 새만금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약방이 감축격이죠. 모든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1992년 김영삼 후보, 1997년 김대중 후보, 2002년 노무현 후보, 2007년 이명박 후보, 2012년 박근혜 후보까지 새만금 문제를 거론하시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30년이 됐지만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겨우 5조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한 6천억 정도 투자한다는데 말에 화려한 잔치만 있었지 지금 우리 세대에 과연 새만금이 마무리될런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 거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6천억에서 1조로 늘리겠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말의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해서 그걸 이행하고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문제 더 이상 우리가 약방이 감촉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북 도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직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못된 예. 워딩을 했는데 아니, 좀 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6가지 공약을 걸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전라북도 정책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의 공약은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실현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문재인 후보는 대부분 전라북도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셨는데 실현 의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됐는 분이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19대 때 저 김인도 위원장하고 같은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국회, 어느 장관이, 어느 대통령이 각 도나 시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올라오는 걸 가지고 예산이 될까 촘촘히 살피고 예. 또 수정할 것 플러스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왜냐? 예산권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도에서 온 걸 그렇게 결정이 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TV에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공약에 다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일단 큰 거 6가지 의지를 보이고 그 뒤로 후보가 정식으로 되면 또 그때 수정하면 되고 또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막 이렇게 과하게 공세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도에서 올라오는 건 주로 예산 위주로 많이 올라오죠. 예. 근데 이 후보에 아까 말하는 새만금이 외로운 양치기 소년이 됐죠. 30년 동안. 근데 이게 국무총리실의 새만금 특별위원회 또 전임 도에서 새만금 특별법은 잘 만들었지만 새만금 개발청은 또 국토부의 외청 차관한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렇게 가서 꼬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중앙과 지방 언론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새만금 수석 비서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건의에 거듭해서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실에 두겠다. 그래서 국제공항이 뭐 이게 등등을 다 양치기 소년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만큼 더 많이 보여달라. 그럼 거기에서 아까 말한 예산 문제니 모든 문제는 그 이슈를 거기다 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저도 뭐 제가 창업한 항공사 이스타 항공인데 제가 창업자 회장이 말하는 것과 부사장 뭐 전문 CEO가 말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직접 챙기겠단 말 이 말만큼 전라북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붙이면 여러 가지는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지리산 산악철도가 지금 남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2km, 예. 그다음에 30km,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그 2조, 3조 들어가는 큰 예산입니다. 이게 전남과 경남과 연관돼 있는데 이게 케이블카와 연동이 돼가지고 친환경, 환경 뭐 이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안 하니까 논란이 있는 걸 저도 그렇고 남원시장도 그렇고 예? 그 홍정학 본부장이야 정책 정태호 본부장이 국회의원 뭐 원내든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이건 친환경이다. 도로가 있는 데서 하는 거고 차가 안 들어가니까 원래 환경이 좋고 스위스 융플라워 같은 거다. 이게 전라북도 원하는 토탈 관광이지 전라북도는 토탈 관광을 원했지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전남하고 경남하고 케이블카보다 이게 낫다. 이걸 대표님이 의지로 했고 이건 전북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글로벌 랜드마크가 된다. 그래서 의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폐마하고 도에서 문서한 걸로 다 했다. 이건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설명드리고 예. 그 나머지는 후보를 압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또 좋은 안을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상규 위원장님. 저는 그 새만금 사업을 제가 직접 국토위 하면서 해본 사람으로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지고 또 새만금 위원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정치권 전라북도요.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고 우리 안희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는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새만금 수석비서관 제도가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가장 시원한 얘기를 하셨다고 봐요. 청와대 전담부서 두겠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런 답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비서관이 한 번 만들어질 경우에 다른 데에서도 계속 그런 유사한 요구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저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모든 지역의 그런 요구를 물리치고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60년 동안 소외받아온 전라북도 도민들의 염원이니 이것만은 무조건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반영한 거고요. 저는 같이 이제 함께 그 전라북도를 위한 그 공약을 만들고 또 원내 이춘수 의원도 이제 공약할 때 좀 그 관여를 했고 또 그 안호영 의원도 원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잘 만들어 봅시다. 예, 저희들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 전국적인 쟁점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와서 지역의 현안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용채 대표님 좀 말씀 듣고. 전북 현안 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화려하게 제시하는 건 좋지만 지금 당장에 전라북도에 떨어진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군산에 현대 조선소 문제, 폐쇄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후보도 여기 와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방향 제시도 좋지만은 당장에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비전 제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산 그 조선소 문제 관계 같은 경우는 현대 측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알아보시니까 이 일감만 있으면 폐쇄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어차피 공공선 발주를 좀 땡겨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안 문제들을 좀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수정 발언을 요청할 것 네, 잠시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 저기 문 후보가 와서 군산 조선도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군산시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갔고요. 시도의원님하고요. 그리고 그 선박공사 같은 그 공사를 만들어서 일감이 골고루 나가서 유지되게끔 존치하게끔 분명히 공약을 발표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재명 후보 했다 이건 수정을 해야 후보께서 됩니다. 먼저 하시니까 네. 그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장님 지금 그 후보 간 공약에 관해서 지금 토론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다시 추리겠죠. 예산 네.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도 가리고. 근데 이번은 정권 인수위가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공약의 문제가 좀 한편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후보들한테 많은 어떤 약속, 말들을 받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이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기조, 국정 기조가 바로 선 다음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 지역의 문제 공약을 이 기조에 맞게 어떻게 잘 조화롭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국정 운영의 기조 속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역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주기 바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그런 점이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정된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요. 지금부터는 한 분씩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채 대표님부터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촛불혁명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어떻든 간에 이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감이 있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지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시장은 한결같은 워딩으로 이 촛불혁명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시장은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시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내거는 모든 정책, 특히 국민기본소득제라든가 모든 국민들의 삶을 좀 등 따시고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보다 진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 관련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민주당 후보들은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호남의 어떤 민심은 한국 정치사의 역사를 계속 바꿔내고 다시 써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호남 민심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심판받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어떤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도 있겠고 좋아해서 지지하는 민심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기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항상 갖고 호남의 어떤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민주당 후보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윤덕 위원장님. 예.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적폐 청산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목 찾기라는 기관의 소외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전북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하면 바로 안희정 카드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와 유사한 도농복합지역에 충남도지사를 하고 있는 안희정 후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소외와 또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안희정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 적폐청산, 국민통합, 전북발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업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직 위원장님. 영국 정부가 과연 무엇이 성과를 좋게 하는가에 대해서 20년 동안 정부가 국책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팀워크이다. 이걸 찾아냈고요. 그 팀워크를 점수를 가지고 전쟁, 유엔 봉사 파견, 그리고 스포츠팀, 기업들이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하다. 전쟁만뿐만 아니라 정당도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새 네 분의 후보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한 60% 이상의 그 국민들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좋은 팀워크를 발휘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퍼거슨 감독이 20년 동안 맨체스터 팀을 세계 1등 팀으로 만들었는데 은퇴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리더십이 아니고 우리는 20년 동안 좋은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1등을 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팀워크가 왜 중요한 걸 알고 좋은 리더들을 하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다.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팀워크가 최고의 그 핵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좀 지지를 하셔가지고야 리더십이 생기니까요. 적폐청산, 세력 교체로 아름다운 전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민주당 경선 주자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후보의 정책과 경선 과정의 쟁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선거에서 전국적인 민심을 판단할 때 항상 호남의 표심은 항상 그 풍향계이자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각 당의 경선에서도 호남 민심, 특히 전북의 표심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모쪼록 전북 도민의 선택이 정권교체와 각종 시대적 개혁을 완성하는 데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리세요? 74억 명의 소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